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4일 시행된 제99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는 없었어요. 다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게 출제가 되었죠. 1번은 보수주의 관련된 문제였고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던 문제에 난이도 중, 2번 유가증권, 3번 무형자산 쉬운 문제였죠. 4번 차번 중에 자기주식 회계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 회계처리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난이도 중. 문제 5번 지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회계처리 관련된 문제, 여기도 기본 강의 시간에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재고자산, 자본, 유가증권, 빈출 유형이고요. 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오래전에 출제가 되었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원가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여기에서 신유형, 새로운 유형, 시험장에서 풀어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합원가 계산 주산물과 부산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가 신유형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중하 난이도였습니다. 6번 원가의 회계 처리와 흐름, 7번 종합원가 계산, 8번 원가 배분, 9번 재정적비 배부 차익,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6번과 8번, 9번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7번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죠. 10번은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법 문제, 세법 문제는 11번, 12번이 법인세법에서 출제가 되었고 13번과 14번 소득세법에서 출제가 되었죠. 15번 부가가치세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세법도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98의 이론과 99의 이론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11번 법인세법 지고자산 평가, 12번 법인세법 결손금 공제제도, 이론 시간에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13번 소득세법 간편장부 대상자만 적용되는 가산세 문제, 이것도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던 문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4번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죠. 소득공제 여기에서 출제가 되었고 쉬운 문제였어요. 또 15번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제와 또는 용역 면세 항목에 관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 보수주의의 개념과 거리가 먼 사례는, 보수주의가 뭐죠? 보수주의는 둘 이상의 회계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이익과 자산을 낮게 보고하자. 낮게 보고하는 방법이 바로 회계상의 보수주의가 되는 거죠. 이 개념과 거리가 먼 사례는 1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저가주의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저가주의. 둘 이상 회계 처리가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기말 재고를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낮게 보고하는 게 이게 저가주의죠. 보수주의 사례가 맞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전기오류 수정 사항을 손익에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오류 수정 관련된 회계 처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인 경우, 중대하지 않은 오류인 경우. 첫 번째 중대한 오류다.
중대한 오류인 경우는 오류 손익을 어디에? 그렇죠. 오류 손익을 오류 손익의 반영,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는 거고,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단기 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익 개념과 무관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물가 상승 시 후입 선출법에 따른 기말 재고 평가하는 것. 물가 상승 시 선기대죠. 이거 아실 거예요. 선기대. 선입 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고 그 다음이 이동평균법, 그 다음이 총평균법, 그 다음이 후입 선출법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입 선출법일 때는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낮게 보고하는 거죠. 둘 이상 회계 처리가 가능할 때 가장 낮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보수익 사례가 되는 겁니다. 문제 4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이렇게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 보고하는 건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익을 낮게 보고하기 때문에 보수익 사례가 맞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사항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하지 아니한다, 평가하지 않고 여기는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고, 세 번째,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손익, 평가하는 건 실현, 처분이 되지 않고 보유하면서 생긴 손익을 의미하죠. 이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 중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이 됩니다. 비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서 여기는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 항목,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중요하고, 그 밑에 4번을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를 의미합니다. 매입가액으로 한다. 단 취득과 관련된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 등의 지출 금액은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서 984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단기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에요. 단기 비용은 손익계산서 비용 항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 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비죠. 연구비는 미래의 수익 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연구 단계에서 쓴 돈은 단기 비용이에요. 반면 개발 단계에서 쓴 돈은
두 가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자산, 인신 요건을 충족했다 또는 충족하지 않았다. 충족한 경우에는 무형 자산 개발비가 되는 거고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여기도 단기 비용 처리가 됩니다. 여기는 연구비, 여기는 경상 개발비. 여기와 여기 더해서 프로그램에서는 경상 연구 개발비가 되어지는 거죠. 2번 새롭거나 개선된 자료,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이 맞죠. 단순 암기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여러 가지 대체안을 찾는 거, 리서치가 연구잖아요. 리서치, 찾는 게 뭐다? 연구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에 대한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 이게 뭐죠? 개발 단계죠. 디벨로프먼트. 어떤 게 이제 선택되어서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은 개발 단계가 됩니다. 연구 단계에 여기는 개발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체안 찾는 거, 연구 단계, 디벨로프먼트, 뭔가 이제 어떤 개선된 것을 의미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 어떤 찾은 걸 가지고 선택하는 거. 이게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형 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여기인지 애매해. 여기는 복잡하고 여기는 좀 간편하죠. 따라서 그냥 쉽게 가자. 쉽게 가는 거면은 연구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가 아니고 뭐다? 연구 단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주신속의 자본 내역이다. 주신속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한 주당 취득가액 5만 원. 핵주를 주당 8만 원에 처분하고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자기 주식 처분이 계정 과목의 금액은 얼마인가? 대변에 자기 주식 이 금액은 별표시 1. 한 주당 취득가액 5만 원이고 100주를 처분했기 때문에 100주 곱하기 5만 원 하면 여기가 500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처분하고 받은 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표시 2번 100주 곱하기 주당 얼마에 8만 원에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8만 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800만 원이 되겠네요. 500짜리 자사 주식 처분하면서 받은 게 800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이 얼마다? 300.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익 300 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다? 그렇죠. 처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 상기하는 겁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가 200이 되는 거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만 원.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이 계정 과목과 금액은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문제 5번. 다음은 주 유민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올바른 회계 처리는 여기는 기말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평가 손실. 첫 번째 평가 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감모 손실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평가 손실을 인식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량에 관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가격에 관한 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먼저 수량. 있어야 할 수량이 1000개인데 기말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수량 세어보니까 900개. 없어진 게 몇 개? 없어진 게 100개. 개당 취득 단가는 창구상 단가는 1,900원이 되겠습니다. 1,900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감모 손실. 여기는 감모죠. 감모 손실. 차변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 감모는 다시 두 가지예요.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감모는 전액 비정상적으로 발생이 된 거니까 뭐다? 그렇죠.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죠. 영업 외 비용. 이 금액은 100개 곱하기 한 개당 1,900원. 계산기 이게 얼마 나오죠? 19만 원. 감모인 경우에는 해당 재고를 직접 차감하시면 돼.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19만 원이고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적요 8번 거는 거 아시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손실은 시가 하락분이죠. 시가 하락분. 사온 금액이 1,900원인데 여기에서 순실현 가치는 기말 현재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다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순실현 가치라고 하고 순실현 가치는 단위당 판매 가능 금액에서 단위당 판매 비용을 빼시면 돼요. 2,000원에서 200원을 빼면 1,800원. 상품을 사온 금액 취득원가는 개당 1,900원인데 기말 현재 팔아봤자 회수 가능한 금액이 1,800원이기 때문에 기말 현재 팔아봤자 손해보는 게 얼마다? 개당 100원. 이게 바로 평가 손실이 되어지는 거죠.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수량 팔아봤자 얼마 손해보니 이게 평가 손실이에요. 그러면 900개 곱하기 100원 하시면 평가 손실은 9만 원이 되는 거고 또 평가 손실은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 마이너스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는 거죠. 여기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감모 손실 19만 원, 상품 19만 원, 차변의 매출원가 9만 원, 대변의 평가 충당금 9만 원. 1번. 원가 회계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회계 처리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원가 계산 절차는 원가 요소별, 생산, 부문별, 제품별 계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1, 2, 3. 맞아요. 옳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가. 나.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은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는 거죠. 비교,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은 여기가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합니다. 종합원가 계산. 그 밑에 다 전기 미지급된 의무비를 단기에 지급했다면 전기 발생하고 전기 미지급된 건 전기 노무비지 단기 노무비가 아니에요. 따라서 단기 노무비로 계산한다가 아니고 전기 노무비로 계산이 됩니다. 제조 간접비가 제조 부문과 관리 부문에 동시에 발생한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해서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과 관리 부문에 배부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틀렸어요. 옳은 건 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의 선출법 및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초 제공품 원가는 선의 선출법 적용 시에 완성품 환산량 타이당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기초 제공품 원가는 배분 대상이 아니에요. 선의 선출법 적용 시 완성품 환산량 타이당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를 여기가 단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 개념이죠. 분자에 있는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가 배제된 원가예요. 단기 발생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타이당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평균법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맞고 3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의 선출법에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평균법에서도 고려하는 거죠. 여기는 평균법에서도 평균법도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의 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차이다. 맞죠?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 기본 이론 시간에 관련된 사례하면서 강조했던 문구예요. 8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문 관리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이중 배분율법이 단일 배분율법보다 합리적이죠. 복잡한 게 더 합리적이에요. 맞고 2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소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법이죠. 맞고 세 번째. 원가 배분 기준으로 선택된 원가 동인이 원가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원가 계산 왜곡이 발생합니다. 맞고 네 번째.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조품 원가를 제조분에 배부하는 절차가 불필요해요.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구하기 때문에 이 공장 안에 있는 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불필요한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추 미래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배부 기준 밑줄 이걸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연도 초의 제조 간접비 예상액은 500만 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60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1,500시간일 경우 단기 제조 간접비 가소 또는 과대 배부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 풀 때 항상 푸는 요령에 이렇게 두 칸 나누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 배부, 여기가
예정 배부. 실제 발생액이 600이죠. 여기가 600.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가 600이고 여기는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뭐다? 그렇죠.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예정 제일존접비죠. 그러니까 제일존접비 예상액 500만 원 나누기 예상 배부 기준 5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얼마? 계산기 500만 원 나누기 5만 하니까 시간당 100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시간당 100원이고 실제 배부 기준이 51,500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얼마다? 예정 배부한 금액은 51,500 곱하기 100원 하니까 여기가 515만 원이 되는 거죠. 미리 배부한 게 이만큼이에요. 실제 배부한 게 이만큼이니까 미리 배부한 게 더 적게 배부했죠. 적게 배부한 게 과소 배부고 두 금액의 차이가 얼마다? 600과 515만 원의 차이는 그렇죠. 85만 원. 따라서 85만 원 과소 배부가 됩니다. 항상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제99회 회차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가 10번이었어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주 보람은 주산물 A와 부산물 B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 B의 처분액을 전액 처분 시점의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하고 있다. 주 보람이 발생한 제조 원가를 모두 주산물 A에만 부담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 보니까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손익계산서 양식이죠. 손익계산서 양식을 그려보시면 맨 처음에 매출액이 나오고 그 다음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밑에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밑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을 빼면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당기 순이익.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주산물 A, 부산물 B, 생산 원가가 뭐다? 제조 원가죠. 부산물 B, 처분액을 전액 영업의 수익에 반영하고 주 보람이 발생한 제조 원가를 모두 주산물 A에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물 B, 원가까지 모두 주산물 A의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산물 A의 제조 원가는 과소 계산될까? 아니면 과대 계상이 될까? 제조 원가는
이거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인데 부산물 B는 제조원가가 반영되지 않고 추산물 A만 제조원가를 모두 반영시켰기 때문에 추산물 A가 부담하는 제조원가는 가대계상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팔리면 제조원가는 다 뭐죠? 매출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원가 이게 팔리면 매출원가 즉 제조원가가 과대계상되면 당연히 매출원가 이 금액도 과대계상이 되어지는 거죠. 과대에 매출액이 픽스 되어 있는데 빼는 게 과대면 매출총이 여기는 과소계상이 되어지고요. 또 영업이익 이게 또 픽스 되어 있을 때 영업이익도 과소계상이 되어집니다. 부산물 비처분액을 전액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 이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소된 게 여기에서 상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영업의 수익 부산물 B의 처분액을 영업의 수익 여기 과대 표시하기 때문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상세가 되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불변이 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아주 신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부산물 B의 원가를 모두 주산물 A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산물 A의 제조원가가 과대계상 이게 과대면 여기 과대, 이건 과소, 여기 과소예요. 또 부산물 B 처분액을 여기 처리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지겠지. 여기와 여기가 상쇄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변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이 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여기는 뭐 불변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유형의 문제였고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11번 세법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X 이전이죠.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2번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3년도 말일이 아니고 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약에 법인세 사업연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12월 말일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언제예요? 2023년 3월 말까지죠. 이때까지 평가 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돼요. 말일까지가 아니고 이날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이미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 금액과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이 뭐죠? 무신고 시 평가 방법. 그렇죠.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 금액 중 작은 금액 아니면 큰 금액. 잘 나와요. 큰 금액으로 한다. 네 번째,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내에서 2월 결손금 가장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비과세 소득, 그 다음 소득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맞고 2번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 공제 허용 가능하죠. 3번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2월 공제가 안 돼요. 소멸되어지는 거지 다음 기로 넘어가서 2월 공제가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2월 결손금은 공제 기한 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죠. 맞고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이렇게 공제를 받는 거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이죠.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가산세는 어느 것인가? 답은 2번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에 과거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 우리 교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죠. 2번은 복식 부기 의무자, 복식 부기 의무자만 적용되는 가산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증빙불비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형 가산세는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도 적용하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만 적용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적용받지 않는 가산세는 뭐다? 2번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되어지는 거죠.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 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는 연령 요건 따진다, 따지지 아니한다. 배우자는 연령 무시하는 거예요. 소득금의 요건 만족했으면 당연히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의 요건은 총급여액 얼마 이하? 500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맞고 3번 배우자가 일용 근로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금액이 50만 원이고 사업 소득금액이 55만 원. 그러면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예요? 종합소득금액은 2배사 근연기 소득금액을 다 더한 거니까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하세요. 105만 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죠.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선명은 3번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총급여액 500까지는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이 되어지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 규정이에요.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장애인은 연령 따지지 아니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14번에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 허가된 교육 용역은 원칙 면세인데 과세는 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학원 그리고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은 여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죠. 2번 김치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포장 등을 하여 공급한다. 이거는 미가공으로 봐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면세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김치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파는 거 이거 면세예요. 근데 마트나 편의점에서 잘 포장된 용기 있죠. 잘 포장된 용기에 의해 판매가 되는 김치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 비닐봉지 사용하는 건 이거는 가공이 아니고 미가공이기 때문에 미가공 농산물은 면세 품목이 되어지는 반면 편의점에 있는 그 가공 포장된 김치는 과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일반 시내버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여객 운송 용역 면세인데 비교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는 뭐다? 그렇죠. 여기는 과세. 그러니까 우등 시외 고속버스는 과세된다는 거. 또는 시험에 프리미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시고. 네 번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던 초과하지 아니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 용역은 다 뭐다? 면세 항목이 되는 거죠. 주택을 임차하는 게 월세 사는 세입자에게 이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치세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던 초과하지 아니하던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소득은 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제99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